속으로. US 스틸 인수를 거절당한 일본 제철이 미국 내에 4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제철소를 짓는 방안을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US 스틸 인수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본 제철이 연방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봉화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 끝난 것으로 보였었는데 이 일본의 US 스틸 인수 움직임이 새로운 국면을 또 맞이했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제철에서 아주 줄기차게 미국 산업의 상징으로 불리우고 있는 철강회사 US 스틸 인수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미국 안에 4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제철소를 짓는 방안을 포함해서 대규모 투자를 또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US 스틸 인수가 미래의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일본 제철에서 승인 관련 재심사 결과 공개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 설득을 위해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은 새로운 제철소 건설을 포함해서 US 스틸에 모두 1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데 이는 기존에 공언했던 투자액 수의 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노조에서는 일본으로 빨리 US 스틸을 인수시켜라 이렇게 큰 환영의 뜻을 표했고요. 일본 제철은 2028년까지 1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후에 몇 년 안에 투자액을 140억 달러로 증액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누차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일본의 새로운 제안이 산업의 쌀로 불리고 있는 미국 철강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일본 제철이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본 제철에서는 그동안의 US 스틸의 완전 자회사화를 전제로 해서 기존 설비에 27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한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불허에 대해서 재검토를 명령하면서 다소 달라진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는 오늘까지 재심사를 마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인수계획 수용 여부를 판단을 할 예정으로 있고 만약 이 일정이 또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데 다음 달이면 이 인수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US 스틸 인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공장 건설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충분할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물밑에서 일본 제철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는데요. 관련 보도가 알려진 이후에 US 스틸 주가가 1.3%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철이 새로운 투자 계획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US 스틸 인수 승인을 결국에는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내 철강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는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데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이번 거래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일본 제철은 2023년 12월 US 스틸을 149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불허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생산 설비를 미국 안에 유지를 시키고 종업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기술 투자 이행 약속이 실행이 된다면 미국 노동조합과 정치권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충분한 조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꺼졌던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가 다시 가느다란 희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국 철강업계와의 경쟁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네, 역시 한국에도 업종이 겹치기 때문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의 철강업계, 특히 포스코와의 경쟁 구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이 미국 시장 내 입지를 넓히게 된다면 포스코도 역시 북미 시장 전략을 다시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동시에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 간의 공급망 협력 그리고 충돌이 공존하는 복합 양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한 기업의 인수를 넘어서서 일본 철강업계의 재도약 의지 그리고 미국 일본 경제 협력의 확대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포스코가 미국 시장에 도전하는 것이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US 스틸이라는 회사는 미국 안에서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아주 주요 업체인데요. 자동차용 강판과 에너지용 강제 분야에서 경쟁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만약에 일본 제철이 이를 품에 안게 된다면 북미 시장에서 일제 철강 제품 공급 안정성 그리고 영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 반면에 포스코 입장에서는 지금 멕시코에 자동차 강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포스코가 입지가 약한 편입니다. 이번에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를 한다면 포스코의 북미 수출 전략에 분명한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구책을 모색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본 제철 같은 경우에는 고급 자동차용 강판, 전기 강판과 같이 고부가 제품에서 기술력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번에 인수가 단행이 된다면 해당 기술을 미국 생산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하게 되는데요. 포스코 역시 이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기지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일본 제철보다 훨씬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기준에 유달리 민감한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 철강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포스코에게는 새로운 위기이자 기회로 보이는데, 북미 시장 공략을 재조정하고 작전을 다시 세워가지고 글로벌 철강 생태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포스코에 주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천주교하고 관계가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사이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미국인 교황이 태어났잖아요. 탄생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관계가 좀 이제 좀 좋아질까요? 어떻습니까? 네, 첫 미국인 교황 탄생을 계기로 교황청에 백악관에서도 관계 개선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어제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새 교황을 만나서 40분 정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초청 의향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친서까지 전달했는데요. 회담에 앞서서 시카고 교황 레오 이렇게 새겨진 프로풋볼 NFL 시카고 베어즈 유니폼과 성 아우구스티노의 책을 부통령이 선물을 했습니다. 새 교황 레오 14세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는데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노는 마침 벤스 대통령의 천주교 세례의 명이기도 하고요. 어제 만남은 프란치스코 교황 선존 직전인 지난달에도 벤스 부통령이 로마를 방문해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예고되지 않은 몇 분간의 짧은 면담을 가졌는데, 그때와는 상당히 대조적으로 긴 회담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출신인 레오 14세 교황의 즉위를 계기로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에 불편했던 백악관과 바티칸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려는 의도가 뚜렷한데요. 생전에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민 정책, 기후 변화 대응을 두고 여러 번 충돌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9년 전에는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공약을 두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벽만 세우려고 하는 이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받아치면서 공개 설전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때와 달리 지금 레오 14세 교황과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서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까?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하자마자 평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가자 지구를 포함한 세계 곳곳 분쟁을 끝내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의 비전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벤스 부통령도 올해 초 국가 가톨릭 조찬 기도회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어느 대통령보다도 평화의 길을 추구해 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기독교의 사회적 교리 그리고 천주교 신앙과도 일치한다. 이렇게 말한 데서도 양측의 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장소로 바티칸을 제공하겠다는 레오 14세 교황의 제안에 대해서도 미국이 적극 화답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진 직후에
바티칸 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훌륭한 생각이다 이렇게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역시 또 다른 천주교 신자인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마테오 주피 추기경과 만났는데요. 교황이 이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에 감사드린다. 바티칸은 양측 모두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임시보호 지위를 취소한다고 연방 대법원에 이제 판결을 했는데요. 이후 폭풍이 큽니다. 네, 미국 안에 35만 명에 달하는 베네수엘라 국민이 미국 안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잃고 추방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지난 1990년에 도입됐던 임시보호지위 TPS 제도는 내전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기네 나라에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국가 출신의 미국 체류자들에게 특별한 이민 정책을 부여하던 정책이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 결정으로 특정 국가가 TPS 국가로 지정이 되면 해당 국가 출신들이 미국에서 고용허가서,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고 이민 당국에 의한 구금도 금지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때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아래 있던 정치 불안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추방 유예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바이든 정부 역시 이 조치를 공식화시켰고 몇 차례에 걸쳐서 적용 기간을 내년 10월까지 연장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서 국토안보부가 2월 달에 베네수엘라를 TPS 국가에서 빼기로 했는데 관련 단체가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2심 법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TPS를 연장할 것을 명령을 했는데 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 연장 조치를 중단시켜도 된다 이렇게 결정하면서 지금 혼란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한인 커뮤니티에도 끼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고 하시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이 미국 안에 있는 이민 정책의 향후 방향에 중대한 전환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비단 중남미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법원의 자비에 기대를 걸어왔던 아시아계, 특히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심리적인 충격 그리고 정책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인데요. 미국 정부가 전쟁, 자연재해, 정치적 불안정으로 귀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엘살바도르, 하이티, 니카라과, 수단을 포함한 16개 나라 60만 명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미국 체류와 취업을 허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국토안보부의 TPS 종료 결정이 있고 법적으로 유효하고 대통령이 지정한 사유가 끝났다고 판단되면 이 TPS를 철회할 권한이 정부에 있다 이렇게 판시를 내린 것입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판결이 직접적으로 한인 사회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이민 정책 방향성 그리고 미국 안에 있는 이민자 지위 불안정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상당히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드리머 보호 정책 그리고 기타 합법 신분 전환 절차에도 보수적 입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인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민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조치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다카 수혜자, 비자 만료자, 망명 대기자도 점차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인데 캘리포니아 지역의 한인 이민 변호사들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적 조치들이 사법부에서 정당성을 얻게 된다면 이민 개혁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취약한 이민자 커뮤니티 결집이 더욱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도 향후 이 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런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시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최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말기 전립선암 진단 발표 이후 재임 중에 건강 상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낙태금지법이 엄격한 조지아주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임산부의 생명 유지 장치를 병원이 강제로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형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 소식이죠. 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현재 82살로 이번 전립선암 진단 발표는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와 이 정치적 파장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의 암 진단이 왜 이렇게 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는 겁니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을 수 있음에도 이걸 숨긴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암 진단에 대해서 슬픈 일이다라고 전하긴 했습니다만 또 그러면서도 이 정도 악성도가 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병일 텐데 왜 진작 발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바이든 재임 당시 공식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발표가 있었던 점을 근거로 해서 트럼프 측과 공화당 인사들은요, 이 백악관이 그때 고의로 건강 정보를 은폐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공화당 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우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실제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솔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이 트럼프 주니어는 더 강한 톤으로 그 은폐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자신이 SNS에 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년 전에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그때 모두가 말도 안 된다고 했었고 또 인지 장애가 명백할 때도 측근들은 정상이었다고 주장하더니 이제 와서야 충격을 받고 있다는 그런 글을 게시했습니다. 심지어 질 바이든 여사와 전임 정부 모두가 그 은폐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아니, 사실 주치도 있고 이 검사도 자주 했을 텐데 사실 의문부호가 붙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전략가였던 패트 지안 그레코는 백악관이 발표한 것보다 건강 상태가 더 나빴다는 건 명백하다면서 대통령의 그 외부와 차단해온 인물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대권 잠재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도 바이든 전 대통령의 고령 문제에 유권자들이 우려를 그렇게 나타냈는데도 당이 그걸 무시했다는 점은 실수였다고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네. 네, 저도 이 소식 처음 접했을 때요.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으셨는데 그렇죠. 갑자기 암이 이제 다른 곳으로 막 전이됐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암이 이렇게 몇 개월 안에 급히 퍼질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건강 검진에서 나온 건가 안 나온 건가 저도 이런 이제 의문을 좀 가졌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다 비슷한가 봅니다. 그리고요 건강 문제 외에도 인지 능력 저하와 관련된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요. 네, 오래 전부터 사실 이어져 왔죠. 이 CNN의 제이크 태퍼 기자 또 악시오스의 알렉스 탐슨 기자가 공동 집필한 책이 오리지널 신이 20일, 그러니까 오늘 출간되면서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심각한 인지 저하를 보였고 또 보좌관과 가족들이 이걸 은폐해왔다고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로 여기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바이든 전 대통령의 한 후원 모임에서 그 15년 동안 알고 지내던 그 헐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를 알아보지 못했고 또 휠체어까지 사용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신체 약화가 있었던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점이 더 커지는 게 말이죠. 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암 진단 시점이 좀 모르겠습니다. 이 책 출간과 맞물린 점도 좀 의심받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민주당의 딘 필립스 전 하원의원은 이 시점에 발표된 게 우연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암 진단 사실 공개가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말기 암 진단을 받은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병을 이제 공개함으로써 당 내부의 정치적 반발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문가들은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암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우선 의료계 의견은 엇갈립니다. 예. 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암센터의 매슈 스미스 박사는요. 전립선 암이 뼈까지 전이된 상태로 뒤늦게 발견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 70살 이상에겐 그 PSA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요. 바이든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중증 상태까지 몰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인용된 암센터의 크리스 조지 박사는 만약
작년 검진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 82살이시죠. 예, 암 진행 정도 어느 수준이고 또 향후 치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의학적으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완치가 어려운 상태로 아. 평가됩니다. 암은 뼈로 전이된 상태라고 했죠. 미국 암학회 통계에 따르면요, 이 전이성 전립선 암의 5년 생존율은 약 37%라고 합니다. 스미스 박사는 증상을 완화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는 가능하지만 완치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통증 조절과 전이 억제를 목표로 한 치료가 중심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러면 바이든 전 대통령 본인은 좀 어떻습니까? 바이든 전 대통령은 암 진단 후 자신의 SNS에 진료사 또 반려묘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네. 암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랑과 지지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질과 나는 가장 힘든 순간에도 강해질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다고 적었습니다. 공식적인 자세는 담담하면서도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정치권과 언론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파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미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이 바이든 퇴진 이후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이번 사안을 통해서 민주당의 신뢰도 또 투명성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고요. 대선 기간에 바이든 측의 은폐 여부를 조사하자는 그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책 오리지널 신이 주장하는 인지력 저하 은폐 의혹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정권 책임론과 함께 정치적 후폭풍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건강 정보 공개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논의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안 그래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현직 또 전직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어디까지 공개돼야 하는가 이에 대한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대통령 후보가 늘어나는 이 현실에서 맞아요. 국민이 투표 전에 후보자의 신체 또 정신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이 사례는 미 정치의 고령화와 대통령 투명성 문제에 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이 경고 신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78살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뇌사 상태인 임산부에게 강제 생명유지 조치가 취해졌다는 논란이 있는데 이 어떤 사건입니까? 졸지아주 애틀란타의 에머리대 병원 도심 분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올해 30살의 에이드리아나 스미스가 올해 2월에 임신 9주차였는데 뇌출혈로 인해 뇌사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병원은 이 스미스 몸에 인공호흡기를 달아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낙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병원 측은 밝혔는데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엔 낙태가 금지돼 있어서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생명 유지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미스의 가족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스미스 어머니는요, 예. 이 산소호흡기가 달린 딸을 외손자와 함께 지켜본다는 건 고문 같다고 그렇죠. 말했습니다. 네. 강제 생명 유지 상황이 가면 갈수록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딸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그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가족의 선택권조차 박탈당하는 게 부당하다고 비판했고요. 결정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법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조지아주는 2019년에 통과된 법을 통해서 임신 6주부터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가 불법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의료진이나 병원이 이를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병원 측은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면 이 뇌사 상태라 하더라도 태아가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진 생명 유지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의료계에서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9주 차에 뇌사 판정을 받은 임신부가 사실 건강한 아기를 출산한 사례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과거에 뇌사 상태에서도 출산이 성공한 경우는 있었지만 그게 대부분 임신 6개월 이후였다고 합니다. 아, 네. 의학적으로도 이번 사례는
출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크고요. 여성의 신체를 단지 태아를 위해 수단화된 조치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인권이나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인권단체나 윤리 전문가들 어떤 의견 내놓고 있습니까? 죽음의 의료적 조력을 주장하는 단체 이 컴패션 앤 초이스의 선임 변호사 제스 페즐리는요. 이 임신한 사람은 무척 가슴 아픈 방식으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자가 이미 뇌사 상태인데도 법률을 이유로 해서 가족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를 수단화하는 건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의료 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란 주장입니다. 네. 그 산모가 지금 뇌사 상태에서 인공적으로 호흡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네. 약물은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생명을 유지하려면 또 다른 약물 투여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태아에게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 그냥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자 그러면 병원 측에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에머리대 병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서요. 조지아의 낙태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을 준수하고 있고 환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또 법률 자문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의료계 일각에선 법을 맹목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환자와 가족의 그 의사가 철저히 배제된 점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상당한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이게 법치냐 아니면 인권이나 윤리 문제냐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향후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사건은 낙태금지법이 단순히 이 임신 중단 문제를 넘어서서 생명 유지나 존엄사 또 가족의 결정권 같은 다양한 윤리, 법적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에 따라 의료계와 법조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뇌사 환자와 태아의 권리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또 법 적용의 한계를 어디로까지 볼 것인지 이에 대한 논쟁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논쟁은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까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생각이 네. 드시는지요. 듣는 분들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형영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은 노동법 전문 추찬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여름 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고용주들이 이 학생과 미성년자 고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노동법들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서머 잡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즈니스들도 이 학생 또는 미성년자 고용을 주로 여름 방학 때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생각보다 이 준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 성인들을 채용할 때보다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준수 사항들은 여름 방학 기간뿐만이 아니라 학교를 다닐 때도 이 아동 학생들이 일을 한다면 적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미성년자의 정의는 이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거해서 학교에 다녀야 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중퇴자 역시 18세 미만이고 캘리포니아 의무 교육법을 적용을 받게 되면 이 아동 노동법의 모든 요건에 적용을 받겠습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하려면 일단 두 가지 정도의 취업허가 서류를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 미성년자 고용 의향서. 이 양식은 이제 Statement of Intent to Employ a Minor, 미성년자를 고용하겠다는 의도, 의향서가 되겠는데요. 고용주와 학생인 미성년자와 함께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서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취업 허가 서류가 되겠는데요. Permit to Employ and Work라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하는 이 허가증은 미성년자가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퍼밋이 허가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학기 때는요 미성년자라면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이 학생인 미성년자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학기 중에는 당연히 시간에 제한이 있고요. 이 근무 가능한 시간은 연령이나 학교 일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학기 중일 때는 16세와 17세의 이 학생들은 수업이 있는 날은 하루 4시간까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수업이 없는 날 주말에는 8시간까지 일이 가능하겠고요. 더 어린 14세와 15세 이 아동들은 수업이 있는 날에는 최대 3시간까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업이 당연히 없는 날에는 8시간까지 가능하겠고요. 더 어린 12세, 13세 이 어린이들은 수업이 있는 날에는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방학이나 주말에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법을 보게 되면 이 학기 중이 아닐 때는 16세, 17세 미만이나 아니면 더 어린 학생들도 최대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까지 일이 가능하겠고요. 다만 일이 끝나는 시간이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16세와 17세의 이 학생들은 새벽 12시 반까지 일을 할 수가 있겠고요. 12세와 15세 사이의 어린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예외를 든다면 이 청소년 가족의 이 가정이 힘든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풀타임 수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에 어떠한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 12살에서 13살도 일을 할 수가 있군요. 그렇네요. 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또 의문 나는 점이 있는데 패밀리 비즈니스의 경우가 있을 텐데 패밀리 비즈니스인 경우에도 이걸 다 지켜야 될까요? 왜 패밀리 비즈니스이면서 자녀에게 그 월급을 주고 또 텍스 보고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도 이거 다 지키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이 퍼밋 같은 경우에는 고용하기 전에 미성년자가 학교에서 발행한 이 취업 허가증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패밀리 비즈니스 일을 하더라도. 네. 네. 일을 하기 전에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오리엔테이션이나 트레이닝 이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이 워크 퍼밋을 받아야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 가족을 위해서 오로지 부모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사실상 취업 허가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보게 되면 요즘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이 부모님 밑에서 어떠한 이 학습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이 취업 허가증을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가서 교육구청에 가서 관리자로부터 워크 퍼밋을 받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아무래도 보수가 좀 궁금한데 이 미성년자들과 어른의 보수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네,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들에게는 좀 더 낮은 임금을 줄 수 있고 좀 고용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미성년자들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미성년자도 마찬가지로 주 최저임금과 초과 근무수당을 받아야 될 권리가 당연히 있고요. 노동법이 요구되는 모든 식사 및 휴식 시간 역시 성인과 똑같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성년자하고 청소년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그리고 동일한 양의 일을 한다면 성인과 상응하는 같은 급여를 받아야 된다고 노동법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노동법 위반은 심각한 민사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위험한 직업에서 미성년자를 고용을 했다면 더 가혹한, 더 심한 민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이 아동노동법을 위반한 범죄는 최대 $10,000의 벌금에서 6개월의 징역까지도 벌금과 징역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21세가 안 된 미성년자를 술을 파는 일을 시킬 수가 있느냐, 아니면 술을 파는 장소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주류 판매를 하기 위해서, 오로지 주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설계된 구역 또는 구내에서는 고용될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18세에서 21세의 사람 역시 바텐더로 고용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다만 해당 서비스가 식품 판매 아니면 식품 서비스, 음식을 서비스하는 경우에 그런 해당 구역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진정한 공공 식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미성년자들도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네네. 네.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술을 판매하는 식당에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바나 아니면 술을 판매하는 구역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요. 마찬가지로 네, 아버지가요. 네. 예, 우리 아버지가 리커스토어를 네. 운영을 하는데요. 제가 아버지 일을 도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그 리커스토어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리커스토어에서는 이제 술만 파는 게 아니라 네. 로또나 이런 복권을 팔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21세 이상의 성인이 반드시 옆에 있어야지만 판매가 가능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자녀한테 잠깐 가게 맡겨놓고 어디 볼일 보러 가면 안 되겠네요. 볼일 보러 가면 엄격하게 말하자면 안 되는데 예. 매니저나 아니면은 21세 이상의 성인이 같이 일하는 스케줄이라면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만약에 없다가 ABC 주류 통제국 이런 데서라도 들이닥칠 경우는 어휴, 문제가 커질 수 있죠. 그렇네요. 네. 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미성년자들 취업이 금지된 직종도 궁금한데요. 따로 있습니까? 예, 직종이 따로 있습니다. 특정 직업이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그러한 직업들은 미성년자에게 금지가 되겠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기계를 다루는 그러한 직종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장비 기계를 조작하는 그러한 직종들, 아니면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곳, 또한 극한의 온도나 아주 큰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들은 미성년자에게 취업이 금지된 직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이제 주유소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종종 청소년들이 주유소에서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주유소에서 14세, 15세 청소년들 주유소에서 일할 수 있지만 사실 주유소 안에서 식품 서비스나 판매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스, 휘발유를 주유하거나 오일을 공급하거나 세차를 할 경우에는 이 미성년자 최소 연령이 16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하겠고요. 미만의 미성년자가 휘발유 주유를 한다거나 가스를 주유하는 그런 일들은 금지 직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아동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신문 돌리는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 미성년자가 신문이나 잡지 아니면 정기 간행문들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최소 연령이 12세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요. 네. 12세 이상만 되면 신문을 배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딜리버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의 질문 중에 하나는 아동 노동자들이 이렇게 수입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되나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사실 이 질문은 회계사 분들에게 하셔야 되는 질문인데 노동법상에서 보게 되면 2024년 기준으로 14,600달러 미만을 벌게 되면 어떠한 세금 보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은 그 이상이면 아동 노동자들, 청소년이라도 텍스 보고를 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직종군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18세, 19세 이런 학생들이 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미국은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아까 중장비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중장비가 있는 기계가 있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농장에서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이 청소년들이 일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농장에서도 어떠한 중장비를
우정을 하는 그런 농장이고 그다음에 기계를 조작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상 엄격하게 따지면 미성년자들은 취업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변호사님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네. 중장비 기계를 다루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단순 심부름을 하는 그런 일을 한다던가 뭐 서류 작업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예,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비에서 멀리 떨어진 구역에서 과일만을 만지는, 과일만을 픽하는 그러한 단순한 노동은 괜찮습니다만은 이러한 중장비가 있는 곳에는 아동이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님 이런 아동과 관련한 그 고용을 잘 알려고 하면 어디를 참고를 하면 됩니까? 웹사이트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은 꼭 변호사님께 따로 또 의뢰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물론 저한테 의뢰를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노동청 웹사이트에 가셔서 네. child labor라는 단어를 찍으시면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이 주 노동청 웹사이트 State Department of Labor 그리고 DLSE를 찍으시면 바로 이 미성년자들에 대한 노동법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이 차일드 레이버라고 치시면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였습니다.